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뭐 나비 효과가 뭐 예상된다, 나비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흔히 쓰곤 하는데 정확하게는 좀 무슨 표현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 쓰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간의 어떤 파급 효과, 그렇죠. 파장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전적 의미에서 뭐 이제 그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뭐 2004년에 영화로도 상영이 됐던 바가 있었고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네. 이 현상은 이제 스노볼 효과라고, 스노볼이요? 네, 스노볼 효과라고 이제 네. 형식하는 게 이제 스노볼 효과라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그 나비 효과는 오차범위예요, 오차. 그 초기 조건에서 나비의 날개 짓 있잖아요. 그게 사소한 차이가 어떤 향후에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뭐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시민들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면 세종시사당이 세종시 건설 초기에 건설이 됐으면 행정 비율이 일어났겠어요? 행정 비율이 뭐 일부 일어났겠죠, 일부.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슈화는 안 됐겠죠. 그렇죠. 세종시가 처음부터 애초에 도로를 네. 넓게 만들었으면 지금 뭐 시민들의 불만도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기에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 나비 효과라고 뭐 진정한 의미, 엄밀히 따져서.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뭐 진작에 설치됐더라면 행정 비율 같은 것도 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사실 그건 굉장히 좀 먼 이야기 말고 뭐 내 주변에서도 사실 나비 효과를 겪었다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들 있으세요? 기자들 직업에 하고도 좀 많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한 기사가 처음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진실이 그 묻혀져 있던 진실이 폭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의 사례를 얘기를 들면 뭐 투기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현실화가 되면서 그게 전국적인 그렇죠. 파장으로 일으키면서 세종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기사 한 줄 한 줄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고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파급 효과, 나비 효과.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참 좋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뭐 거짓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로 갈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결지어서 저는 이제 기사의 신중성, 그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기사. 그러니까 뭐 대충 쓰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을 이제 믹싱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나쁜 점을 좀 따져보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그 세종시 집값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한 동에 한 채 비싸게 팔린 기사를 썼어요. 네. 한 채 많이 비싸다. 그래서 맞아요. 세종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쪽으로 표현되면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세종시에 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 현재로서는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초에는 작은 한 채의 집거래가 비싸게 된 걸 보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기사 그분의 기사 한 줄이 부동산 규제까지 오는 결과를 부르는, 어쨌거나 작은 취재가, 성실성 없는 취재가 파급력을 부르는, 나쁜 파급력을 부르는 그런 결과를 부르는 경우들을 좀 보고 있어요. 기자들이 들고 있는 이 펜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뭐 두 분을 비롯해서 저도 역시 뭐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이제 이승동 기자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이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에도 나비 효과가 라는 그런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제로 여의도 의사당 시대를 끝내고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국회와 연관된 산업 그리고 기관 단체들의 이전이 뭐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타로는 뭐 이미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지만, 국회가 들어선다는 그 호재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그리고 세종시의 땅값이 상승되는 뭐 이런 그 영향들, 그렇죠. 이게 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아무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어떤 전반적인 지형 변화도 예고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간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
상당하겠죠.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 따라오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분명히 지금 세종시가 고민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가는 그 길을 확 고속도로처럼 터줄 것이다. 그래서 그 뭐 행정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근거법들이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이 한 순식간에 처리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행정 수도를 명문화할 수 있는 개헌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려오는데 국회 세종에 설치되는데 얼마나 세종시의 위상이 올라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일사천리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좀 국회 세종의사당이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 불러올 그런 나비 효과가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다만 현재로서 뭐 중요한 거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뭐 세종의사당이든 뭐든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국가 정책이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요. 큰 거대 정책들은. 그렇죠.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확보해왔던 설계비도 집행될 것이고 국회 그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게 뭐 빨리 속도를 올릴 텐데요. 지금 현재는 그 관련 법안들이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20대 국회 때 이해찬 전 의원이 그렇죠. 이해찬 전 의원이 발의를 했었죠. 한 3년 묵혀 있었어요. 맞아요. 잠자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다가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폐기 처분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난해에 그 국민의힘의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국가 중대사기 때문에 우선 야당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해야지만 이제 좀 좋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로 분류돼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상반기에 개정이 될까? 네. 요거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과 함께 뭐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이 불러오는 이런 나비 효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상임위하고 의원실 300실이에요. 국회가. 그 국회 도서관이 있고 뭐 별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세종시로 갖고 오자. 여기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둘러싼 좁은 도로와 적은 차선 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을 하나의 뭐 광역 경제 생활권, 뭐 흔히 이제 메가시티라고 부르죠. 얼마 전에 4.7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이제 끝나자마자 세종시에 다소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여당 주도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가 주로 돼 왔다면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뭐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던 소식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건가요? 확인했죠, 우리 모두. 그래서 그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충청권 맹주죠. 네. 충청권 맹주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찬성하고 있다. 발의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설치를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상당히 고무적인 게 초당적 협력 체계.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어떤 그 강행으로 그러니까 경쟁적 법안 처리. 그러면 뭐 날개를 달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분명히 처리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좀 민주당에서 지금 홍성국 의원이 관련된 개정안을 작년에 이제 내놨는데 뭐 안이 많이 틀린 건가요? 뭐 결국에 똑같은 건데 굳이 또 발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조항을 좀 여쭤봤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법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네. 그 말씀도 입법 참, 완성도. 그 말씀도 참 마음에 들어요. 민주당이 발의한 것보다 우린 더 확실하다. 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뭐 엿들은 거는 일단은 부칙을 또 신경 썼나 봐요. 그래서 세종의사당이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처리돼가지고 쭉쭉쭉 뭐 1년 행정 절차, 건설 절차 이렇게 뭐 설계 막 다 들어가면 한 2026년이나 2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듯한데 그 전에 붕 떠 있잖아. 네. 조금. 그래서 그 전에라도 서울에 있는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자. 이거 꽤 괜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칫 또 정권 바뀌고 그러면 이게 뭐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상임위는 계속 열린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좀 엿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작년부터 해서 그냥 좀 약간은 좀 미온적인 태도, 뭐 그 당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뭐 국민들이 이제 봤을 때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여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동안은 그렇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배경에는 좀 뭐 어떤 점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본질적 배경은 여야간 정치 헤게모니 싸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4월 7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국회 세종의사당 의제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지금 방금 이수홍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그 야당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충청권 국회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고 세종 출범 당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국회 분원이라는 어떤 소극적이고 축소된 의미로서 시작했던 것이 거의 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근데 그 흐름에서 주도권 행사는 민주당이 해왔다는 말이죠. 실제로 작년 6월에 홍성국 의원 법안, 그다음에 7월에 박안주 의원이 그것을 덧붙이는 추가적인 법안,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 힘의 균형추를 같이 맞춰가면서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정진석 의원의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역사적 대의에 같이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서울시장, 그렇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고 그래서 그 충청권 표심을 잡으려는 좀 셈법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야 우리는 뭐 충청권에 뭐 한 것도 없어. 야 국회의사당 했어? 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보면 충청권 민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그렇죠. 표심이 돌아선다. 그래서 어쨌거나 충청권은 대선 전국의 캐스팅 모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또 행정수도 그렇죠. 이전 사전 단계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쏙 빠졌다? 자극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뭐든 다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국가 거대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초당적 협력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한편에선 또 해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뭐가 있냐면 사실 그동안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에서 이거를 강행 처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던 와중에 국민의힘 또 야권에서도 관련 비슷한 또 법안이 나오면 또 두 개의 법안을 또 이렇게 또 뭐 병행 처리하는 과정에 다소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대선 국면에 얽히면서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한편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좀 호의적 입장 그리고 좀 다만 걱정하는 게 우리 김우성 기자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안 충돌 요소가 발생하면 좀 법안이 지연되지 않을까 뭐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그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될 때 그 이해찬 의원이 발의됐다가 이한구 전 의원이 다시 별도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같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거기서 이제 국가 책무란 조항도 담기고 세종시한테 좀 좋은 법안 요소들이 담겼었는데 그런 사례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좋게 보일 텐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서로 견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는 않을 거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도 발의된 거하고 그리고 홍성국 의원이 발의된 법안하고 이렇게 병합돼서 잘 처리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용을 일단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6월에 처음 홍성국 의원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둔다. 과거에는 그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에는 국회 분원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국회 분원이라는 표현이 세종의사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박안주 의원이 발표한 안을 뜯어보면 그것을 전제로 서울의사당과 서울여의도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을 이원화를 전제로 두고 서울에는 8개 상임위를 하고 그리고 세종에는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정부 부처와 연관성 있는 상임위와 또 국회 사무처의 일부 부서들을 옮긴다라는 좀 더 세부적인 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진석 의원 법안은 부칙이라든지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중요해진 거예요. 민주당 2개 법안에서 조금 보완하는 한, 이 법안을 더 키워주는 법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조합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통과가 좀 더 유력해 보이고, 근데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지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정진석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하게 될 국회법 개정안에 과연 어떤 내용, 어떤 부칙들이 또 담길 것인지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되고 관심이 이제 가는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특히 이제 상반기 안에,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두 분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제 발의를 통해서 네. 발의를 했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경쟁적 법안 처리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충청도 표심 잡기를 위한 어떤 경쟁적 법안 처리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면서 분명히 이제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면 그거보다 뭐 엄청나게 멋있어요. 민주당은 뭐 어차피 계속 추진해왔던 거고. 변수는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당시에 발언했던 것을 그렇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국회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서 맞아요. 긍정 표현을 했지만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변수도 있고, 물론 당론을 채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물러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변수가 좀 남아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하고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카드는 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법안이다라고 진정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목인데, 공수처법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그렇죠.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거의 9년여 세월. 2004년 신행정수소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로 얘기하면 17년의 세월을 보낸 이 국가적 의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길 바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그 투표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서울 시민? 서울 시민이죠. 서울 시장이니까. 아 근데 그게 이거는 조금 어폐가 네. 있는 게 네. 국회 세종의사당이 엄밀히 따지면 누구 거예요? 국민 거죠. 국민 거잖아요. 서울 시민한테 왜 물어봐? 국민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현재? 아 그러니까 세종. 아니 뭐 서울 시민도 국민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일부 국민한테만 여쭤봐? 다 물어봐야지 그러면. 아무튼 그동안 좀 세종시나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이제 초당적인 협력, 이런 그림이 좀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이제부터라도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좀 가정하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세종의사당이 불러온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언급했던 집값 상승 뭐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대표적으로 언급된 게 올해 초에 아마 이제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국회타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여기 또 뭐 붙이고 싶은 게 국회타운 드림 해가지고 드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넘어서서 어떤 그 국회 완전 이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회타운이 이루어질까? 여의도 같은 네. 뭐 방송사도 있고, 그리고 국회, 의원실, 국회도당 다 있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18개 상임위하고 의원실 300실이에요. 국회가. 그리고 국회 도서관이 있고 뭐 별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세종시로 갖고 오자. 그리고 주거시설까지,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만들 수 있는 당초에 그 S-1생활관 그 세종의사당 후보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옆에 점일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3명, 행복충 3명, 그리고 국회 사무처 3명 이렇게 해가지고 TF 조직을 만들어서 요안을 좀 논의한다고 저는 뭐 엿들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으로 세종시가 깊이 논의를 이뤄내고 있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국회 타운은 말은 좋은데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된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 여의도 의사당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세종시와 행복청이 국회 타운이라는 그 틀 아래에서 제시한 면적이 61만 제곱미터예요. 더 넓네요. 커요.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렇게 봐야죠. 여의도 의사당 주변에는 KBS도 있고 금융감독원도 있고 네. 또 오피스텔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또 각종 금융 은행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하면 또 61만 제곱미터 그 이상이겠죠. 그랬을 때 일단 여의도 의사당만 놓고 보면 그 안에는 국회의원 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도 있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국회 도서관도 있고 헌정기념관, 뭐 소통관, 국회 경비대 뭐 이게 다양한 기능들이 소소하게 많네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면 그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또 있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여의도의 연관 산업은 금융과 은행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세종시의 연관 산업은 뭘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요한 언론 기능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을 통칭해서 국회 타운 그래서 61만 제곱미터가 설정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국회 타운이 실제로 가시화됐을 때 새로운 국회의사당의 모습으로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향후를 고려한 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세종시의 구상은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더라도 18개 상임위가 다 안 내려오고 뭐 본회의장이 안 내려오고 뭐 이렇더라도 애초에 나중 완전 이전을 생각해서 크게 줘놓자.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그 설계비가 이제 147억 원이 마련돼 있잖아요.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 설계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면 뭐 국회타운 드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좀 엿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국회타운은 사실상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능 상당 부분을 뚝 떼서 세종시에다 가져다 놓는다. 좀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드림, 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여기서 약간 드는 의아함은 서울 시민들이 과연 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여의도가 지금 굉장히 텅 비게 될 텐데 여의도는 앞으로 좀 어떤 방안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입장 차는 분명히 있을 네네. 것이고 네네. 서울 시민들 내부적인 시각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변곡점이 됐던 시점이 있었죠. 작년 그 12월 9일에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지금은 해체됐는데 그 단장은 우원식 국회의원이었고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해체를 하면서 발표했던 안이 국회 세종의사당 안도 있었지만 서울 여의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제시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은 상징적인 수도를 떠나서 국제 경제 금융 수도로 키우자. 근데 그 밑바탕은 여의도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기능을 함을 전제로 해서 서울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구상을 내비쳤던 것이고요. 그걸 뭐 확대시켜 보면은 언젠가는 국회에 완전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의사당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고 네. 예를 들면 본관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 창업 혁신 센터, 뭐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앞마당은 전시장과 뭐 시민공원을 뭐 결합한 벤처파크, 뭐 이런 구상까지도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 여의도의사당과 세종의사당의 기능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명실상부한 진짜 국회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미래도 좀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어떤 방향으로든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방안이 앞으로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좋고 국회 타운도 좋은데 다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회, 뭐 서울 여의도 국회를 생각을 하면 뭐 정문 앞에 벌써 도로가 뭐 10몇 차로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집회 같은 게 있거나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과연 세종시가 정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도로에서 국회 타운이 조성이 되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좀 처리가 가능할까
좀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드는데 어떠십니까? 여의도 의사당은 경제금융 허브의 기능으로 바뀌고 세종의사당이 명실상부한 국회 기능이 됐을 경우를 상상을 해보세요. 뭐 주변에 그 뭐 중앙공원이라든가 국립세종수목원이라든가 호수공원 이런 광활한 그 공원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앞에는 4차선 도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연관 산업, 국회 타운 기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종시도 도시기본계획 2040, 2040년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상을 할 때 그런 변화 상황들, 외부 여건 변화들을 녹여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행복도시건설청도 올해 2가지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인데 하나는 2006년에 수립된 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 개발계획 이 2가지에 대한 큰 틀의 수정을 검토 중에 있고 용역안이 조만간 발주가 되거든요. 맞물려서 교통계획의 변화 용역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LH에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4차선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둘러싼 좁은 도로와 적은 차선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도시 예정지 전반에 어떤 도시계획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용역이 올 하반기까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이 담기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 노약자 그리고 어떤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중심적 가치로 두는 그런 도시 컨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그 체감이 좀 되고 있거든요. 행보청 용역이든 LH 용역이든 국회타운 조성을 위한 전제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행복청하고 협의가 국회 타운이라는 것이 합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국회라는 기능 네. 부분 그래서 빨리 관계기관에서 속이 타는 것이 올 상반기에 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어떤 식으로든 규모가 정해져야 그 후속 조치를 빨리 이어서 도로폭을 넓히든 아니면은 거기에 다른 기능을 넣든 이런 것이 될 텐데 지금 계속 좀 그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일명 뚝방도로 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었죠. 그렇죠. 지방도 금강변도로. 그렇죠. 금강하고 네. 그다음에 그 보행교 그 사이에 있는 그렇죠. 그 뚝방도로 관련해서 이거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화할 것이냐, 아니면 1차선만 남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좀 빠지지 않는 그런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국회 타운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불러온 나비 효과 또 다음으로 하나 짚어볼 게 최근에 들어서 세종시로 내려오고자 하는 또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 언론기관들, 지방 언론기관 말고 중앙 언론기관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뭐 최근에 보도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좀 세종시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현상이에요. 좀 고무적인 현상이고 네. 어쨌거나 국회 뭐 세종의사당 덕분이겠죠. 국회 세종의사당 내려오니까 아니 뭐 그림 그려지잖아요. 여의도 보세요. 이게 뭐 사남으로 많이 이동을 했지만 그렇죠. 애초에 의사당 옆에 여의도 하면 방송국들이 그렇죠. 질비해 있던 쫙 밀집돼 있던 지상파, 3파, 3사. 네. 그렇죠. 그리고 세종의사당이 오면서 그 방송사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뭐 방송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이어지고 있어요. 줄을 잇고 있어요. 뭐 MBC, 뭐 YTN, SBS, 뭐 그리고 EBS도 뭐 저울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우리 그 한국방송공사 KBS 또 저와 이름을 같은 성은 다른데 우리 양승동 사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KBS, 우리 양승동 사장님. 그러니까 아니 뭐 이가 좀 이상하지만 쟤네 뭐 KBS 할 수는 없잖아요. 예. KBS 그 양동 국민방송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양승동 사장이 이제 48주년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본사를 다 이전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신문사도 그 중앙지지 중에서는 최초로 그래서 뭐 이전 협약을 맺고 세종시와 이전 협약을 맺고 뭐 이게 뭐 강제성은 없는 거고 이건 약속인데 해당 언론사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전제로라는 걸 했거든요. 국회가 안 내려오면은 말짱 도둑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전제가 깔렸나요? 네, 깔려 있고 어떤 선점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좀 더 이렇게 그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환기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나비 효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빨리 국회법 그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그렇죠.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전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 진짜 국회가 이제는 오는구나. MBC와 KBS와 중앙방송 언론들이 저렇게 세종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오겠구나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더 현실화되기 좋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이제 아는 그런 중앙 언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씩 뭐 MOU를 체결했다, 세종시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사실 행복도시 이제 기본 계획상 세종시에는 몇 개 언론 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세종포스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자리도 기본적으로는 언론 단지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겠다고 하는 언론 기관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뭐 어떻게 뭐 공간이 충분한가요? 결국은 또 이것도 그냥 구상일 뿐인데 네. MBC와 KBS와 YTN과 연합뉴스, 한겨레 뭐 이렇게 쭉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그걸 언론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렇죠.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일단 그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정해진 언론단지가 어진동에 있죠. 몇 개 5개 있죠. 필지가 네. 있는데 그중에 2개 필지는 이미 언론사가 그렇죠.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필지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 언론사들은 이 3개 필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부지가 좀 작고 그 해당 언론사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네. 지금 국회 여의도 의사당 바로 옆에 KBS가 있듯이 이것을 포석에 깔고 있어서 이 남아있는 3개 필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되게 좀 숙제로 남아있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 3개 필지 활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은 기능의 50%는 상업 기능, 네. 그다음에 50%는 언론 기능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 상가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상가를 동반한 언론 단지를 공급할 경우에 시장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지로 남겨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주변에 그 제2의 언론단지를 국회 타운의 기능과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방송사들 오면 좋죠. 근데 일단은 본사가 이전하느냐, 본사는 이전은 안 할 거예요. 뭐 송출 기능을 담당하는 뭐 일부 기능만 이제 와서 이전 업무를 진행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게 그 세종시 땅값이 비싸잖아요. 상업용지 같은데 뭐 2천만 원, 2,500 뭐 가잖아요. 근데 언론단지로 하면 땅값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싼 저렴한 땅값으로 땅을 매입해서 좀 수익 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돼요. 근데 지금 행복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왜 세종시하고 왜 이전 여백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행복도시건설청하고 LH는 과거에 쓴맛을 한번 봤거든요. 이제 언론 단지 5필지를 바로 공급을 이미 했어야 돼요. 이미 2, 3년 전에 다 공급을 끝냈어야 돼요, 이미. 근데 아직도 그 3개 필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언론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해당 언론사들이 거대한 그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을 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특혜 논란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지방에 있는 저쪽 전라도 아래 또는 경상도 아래에 있는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경쟁 입찰에 붙어서 이기면 MBC 대신 1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인 세종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장의 긍정적 신호, 그다음에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에다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행복청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건설을 총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거는 정확히 뭐 이전 여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언론 부지를 제공할 때 입찰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걸 약속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서 우리가 행복청의 그 도시건설을 책임지는 그 기관에서 참여할 수 없다 이래서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타운부터 뭐 이런 방송사 이전, 뭐 용지 계획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청이 좀 중대 사안일수록 세종시 건설의 중대 사안이 될수록 그 좀 빠지고 있다. 어쨌든 이승동 기자께서 갑자기 제 질문, 제 대본에 있는 제 질문을 빼앗아서 제가 깜짝 놀랐지만 아무튼 뭐 MOU는 사실상 뭐 100% 이제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언적, 뭐 상징적인 좀 의미만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본격화가 이제 불러온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뭐 방대합니다,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많이 큰데 한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더 짚어보도록 하죠.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을 하나의 뭐 광역 경제 생활권, 뭐 흔히 이제 메가시티라고 부르죠.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더 본격화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좀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방에서는 소멸 위험 지수에 진입한 많은 읍면 지역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나왔고 그리고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든 문화든 뭐 기업이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점점 그 고착화되고 있는 그 현실을 막아 나서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우리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경제, 광역 행정 번역을 만들어서 발전적 전략을 만들고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자라는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시화되고 있고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요즘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뭐 되게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큰 도시 만들자. 한 1,000만 이상. 뭐 서울도 뭐 1,000만인데 우리 한번 4개시도 합쳐가지고 1,000만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경제, 문화, 뭐 서울만한 우리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네. 서울 안 올라가고 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도시 만들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뭐 본격화된 거는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도 꽤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또 구체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좀 뭐가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20일이었죠. 이게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즉 광역생활 경제권 있잖아요. 그 추진에 전격 합의하면서 메가시티라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민주당 그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그 다음 달 12월에 받아서 네. 서울시와 또 지방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비전을 또 같이 함께 제시하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각 권역별로 생존 전략, 대응 전략들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2021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이 2,600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권이라고 해서 그 부산, 울산, 경남 여기가 790만 명, 그다음에 충청권이 대전, 충남북, 세종 해가지고 그 550만 명 이렇게 해서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3개 메가시티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을 어떤 그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로 가고 그다음에 전북, 강원, 제주를 3개 강서권 메가시티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키워나가자.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을 이렇게 이뤄나가자. 그래서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 금융, 국제 수도로 키우자라는 구상, 그리고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성장을 이끌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충청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메가시티의 중심에는 또 세종시가 있고. 네. 그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약간 의아한 점은 뭐냐면 대전, 또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이제 4개 시도를 흔히 이제 충청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굉장히 충청권이라는 이름으로는 묶여있는 듯한 모양새는 있지만 사실 뭐 정서적으로나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시도를 하나의 경제 광역권으로 좀 묶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4개 시도가 왜 전격 합의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균형 발전 이런 걸로도 속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도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 실익 챙기기에 올인하다 보면 그 정쟁 요소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들이 다 손을 맞잡고 합의한 건 아니잖아요. 4개 시도 지사. 그럼 몇 명이야? 4명이잖아요. 한 명씩이잖아요.
그분은 지역 표심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시도에 좋은 거를 갖고 와야 돼요. 메가시티가 되면서 충청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가 메가시티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 잘했어, 우리 지사님 잘했어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를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생협력의 틀이 좀 깨지지 않을까. 지금도 막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말씀도 안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생협력이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는 상생협력까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하여튼 좀 걱정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도 그렇죠. 그랬었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어떤 그 세종과 행정 통합을 제안했던 것도 그렇죠. 세종이 거부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여민전과 또 대전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통합하자라는 것도 세종이 거부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들이 맞물리고 있어서 네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지만, 다른 지역이 뭉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충청권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동남권의 사례를 들면 내년 6월, 2020년 6월에 그 광역특별연합을 벌써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동남권의 생존 전략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뭐 이미 과밀, 과대 이 현상을 계속 그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런 사소한 다툼이라든가 이해관계는 내려놓고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 간에 또 이해관계가 물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접점을 좀 찾아 나가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뭐 현재 4개 시도에서 뭐 힘을 합치고 또 돈도 합쳐서 뭐 지금 관련 좀 연구 용역도 얼마 전에 착수를 했잖아요.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보다 뭔가 상생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을까요? 충청권 역시 이제 그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그래가지고 이 메가시티를 겨냥한 이제 연구 용역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4개 지자체 담당관하고 3개 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뭐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세종발전연구원은 이제 대전발전연구원 같이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3개 연구원이 연합으로 조직이 돼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1월에 연구 결과를 지금 결집하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초안을 발표하는.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목표 시기가 좀 공교롭게도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뭐 2030년까지 세종시가 성장하고 있는 파급 효과를 또 국회 세종의사당 뭐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청권 전역으로 어떻게 파급시키고 세종시와 또 대전 충남북이 함께 공존해서 진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메가시티, 천만으로 나아가는 메가시티로 가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점차 이제 가시화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역시 중심은 메가시티의 중심은 세종시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행정수도, 그렇죠. 국회 세종의사당 이 의제가 없으면은 메가시티라는 게 뭐 소위 말하면 먹힐까요? 네, 먹힐까요? 그래서 그 행정수도 완성 위상 확보하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자리 잡았을 때 우리 그 충청권 4개 시도도 목소리를 올릴 수 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청권 3개 시도도 솔직히 뭐 세종시가 메가시티를 구성이 안 된다고 해도 특별히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청권을 위해서는 다 같이 묶어서 이제 뭐 서울만한 도시를 만들자. 이 얘기에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세종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세종시의 태생 자체가 16개 시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세종 시민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실제 구성 인원도 25% 정도는 수도권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44% 정도는 대전, 그다음에 충남, 충북이 각 10% 이렇게 전 국민의 도시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는 고루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세종시도 어떤 그 지역 이기주의로 접근하기보다는 세종시가 잘 되도록 가는 건 맞지만 그 성과는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반드시 그 철학을
실행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가 불러온 국회 타운의 큰 그림, 또 중앙 언론사들의 세종시 러쉬,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구축이 되려고 하는 현재 분위기, 뭐 이전까지 좀 짚어봤는데 두 분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세종의 청사진은 과연 뭐라고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좀 짧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세종의사당 오면은 되게 상당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잠깐 자료를 보면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그 전국적으로 7,550억. 그러니까 뭐 세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2,400억.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한 4,850명. 근데 뭐 이 고용도 그렇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을 전국에서 방문하는 타지 자체 전국 지자체들의 뭐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 엄청 하다못해 집회 시위자들까지 오기 때문에 네. 파급력은 엄청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정확한 요거는 이제 뭐 어쩌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세종시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행정수도, 그 실질적 행정수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앞에 떼고 행정수도로 가는 그런 행정수도라고 불릴 수 있는 정확한 그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수 있는 개헌까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그리고 전국의 12개 혁신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가랑비어 있지 않나 살짝 젖는 정도 네.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올 경우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될 수가 있다. 소나기가 돼서 수도권의 철옹성 같은 집중이 어찌 보면 허물어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이 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기능을 살려나가되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고 싶습니다. 두 분 역시 그 논의 과정에서 또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뭐 대안 제시 역할, 또 견제와 감시 역할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것이 결국은 세종시, 더 나아가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